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진 묻지마 차량 질주 사건입니다. 네, 여의도 광장은 현재 여의도 공원의 이전 명칭입니다. 현재는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데 광장 시절에는 콘크리트 바닥만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차도와 광장의 경계가 제대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서울 시내에 위치한 넓은 공간이라는 장점 때문에 자전거,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사람이나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 광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사,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1991년 10월 19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로 광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각자 여가와 휴식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후 4시 35분경 비극은 너무도 급작스럽게 광장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고 그곳에는 미친 듯 광장을 질주하는 차량 한 대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공격받았고 차량은 쓰러진 사람들 위를 넘나들었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이어간 차량은 수백 미터를 질주하다 자전거 보관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차가 멈추자 분노한 시민들은 차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범인은 차문을 잠그고 저항했지만 시민들은 유리창을 부수고 범인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범인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차량 밖으로 끌려나온 범인은 이번엔 흉기를 뽑아들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여중생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둘러싼 시민들이 길을 비키지 않자 범인은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릅니다. 천만다행으로 흉기는 허리띠 금속에 맞았고 여중생은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민들 중 새마을 봉사대원이었던 김창석 씨가 달려들어 칼을 든 범인의 팔을 낚아챕니다. 시민 10여 명이 가세의 범인을 제압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질로 잡혔던 여중생은 아무 상처 없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차량이 휩쓸고 지나간 광장은 비명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장 곳곳에 선혈이 낭자있고 대피하던 사람들의 벗겨진 신발과 찢긴 옷자락과 유류품, 부서진 자전거 파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수습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중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6살 유치원생 2명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최종 피해 규모는 사망자 2명, 부상자 21명이었습니다.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21살 남성 김용재로 밝혀졌습니다. 대체 그는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경찰 조사에서 김용재는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하는 직장마다 번번이 쫓겨났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 같았다. 사회에 복수하고 죽고 싶었다. 자신은 언제나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남들은 호의호식하고 행복해하는 현실에 좌절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찰 수사 결과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재는 1970년생으로 충북 옥천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았던 김용재는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는 그의 인생을 크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맹은 아니었지만 약시를 매우 심하게 앓았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체구도 작아 늘 자신감 없이 위축되어 있었던 탓에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책이나 칠판도 잘 보이지 않아 성적도 형편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민학교 때 동생과 함께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몇 년 뒤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한 김용재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다가도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이미 그는 분노를 머금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칼을 가지고 다니다 강도 예비 음모로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3개월간 복역하게 됩니다. 시각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중국집 배달원, 멍텅구립의 선원, 나이트클럽 웨이터 등을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분노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곡동의 양말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 실수가 잦았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넘어가주던 작업반장과 사장도 그의 실수 때문에 손실이 커지고 작업이 지연되자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김용재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앙심을 품은 김용재는 범행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범행을 결심한 김용재의 분노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튑니다. 복수의 대상을 해고한 회사나 사장이 아닌 세상으로 특정합니다. 해고 이후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던 김용재는 길거리 삼정 텔레비전 화면에서 여의도 광장을 보게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김용재는 광장을 범행 장소로 정합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를 정한 김용재의 주머니에는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고당한 양말 공장 사장의 차량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는 공장에 다닐 당시 해고될 것을 예감한 김용재가 미리 복사해 두었던 열쇠였습니다. 김용재는 평소 사장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눈여겨보았다고 해요. 범행 이틀 전인 1991년 10월 17일 김용재는 화곡동 골목에 나타납니다. 몰래 차량에 오른 김용재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소리만 요란할 뿐 차는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김용재는 운전이 서툴렀습니다. 안 좋은 시력과 운전 실력으로 인해 그는 가까스로 차를 훔쳐 나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여의도 KBS 앞에 나타난 김용재는 전속력으로 사람들을 향해 질주하고 맙니다. 체포된 김용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생각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까 어른이고 애들 다 떠나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자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용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1997년 12월 30일 대전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형수 22명과 함께 처형됐는데 이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마지막 사형이었습니다. 김용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고로 인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988년에 제정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있었지만 껍데기뿐으로 내용이 없었고 누구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범행에 쓰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은 도난 뒤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대신 책임보험에 따라 사망자는 최고 500만원, 부상자는 300만원까지의 보상만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긋난 분노가 불특정 다수에게 터진 묻지마 범행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여의도 광장은 폐쇄되었고 공원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는데요. 사망자 중에 6살 유치원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의 할머니가 범인의 사정을 듣고 범인을 이해한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탄원서를 쓰기도 했었고 사형 집행 당일에도 김용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김용재는 그런 할머니에게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사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너무도 늦은 사과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